유아기 시절부터 초등학교 시기까지 공부 습관을 만들어주지 않고 마냥 놀게만 해주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결국은요, 그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면은 몇 배로 더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녀에게 학원만 보내시고 진짜 정작 중요한 공부 방법을 왜 알려주시지 않느냐. 공부 방법을 알아야 아이가 할 수 있고 그래야 성적이 나옵니다. 5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이 5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펑크가 났다, 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거 그냥 포기하셔야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5가지만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분당에서 혼공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오경란입니다. 저는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학습 코칭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학생들이 성적이 잘 안 오를 때 흔히 의지 부족 때문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적이 안 오르는 진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학생들이 성적이 잘 안 오를 때 이제 흔히 의지 부족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게 성적이 안 오르는 게 진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의지라는 것은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이제 이것이 의지잖아요. 근데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먹어야만 시작할 수 있는 게 공부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진짜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 아이는요, 공부를 하고 싶어 하고 성적도 올리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의지가 없어요.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모순되는 말이에요. 성적은 올리고 싶어 하는데 의지가 부족하다.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좋은 성적은 갖고 싶은데 공부를 열심히 할 마음은 없다. 그러니까 다시 이거는 나는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대가 지불은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인 거잖아요. 우리 보통 다이어트 할 때 나는 살은 빼고 싶은데 매일 밤 치킨, 피자, 빵을 막 먹으면서 나는 근데 살은 빼고 싶어. 이거랑 똑같은 말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미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학생들은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것들이 있죠. 남다른 게 뭐냐면 일단 호기심이 많은 학생들, 그리고 정말로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는 아이들, 이제 이건 너무나 이제 기본적인 거죠. 나중에 이제 이런 기본적인 것이 갖춰져 있지 않은 아이들도 나중에 조금 이제 중학생이 돼서 열심히 해갖고 성적을 확 올리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는 3가지예요, 3가지. 이게 뭐냐면은 이 3가지가 없기 때문에 성적이 절대 안 오르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내가 공부를 잘해야 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굳이 왜? 그러니까 힘들고 싶지 않은 거죠. 대가를 지불할 만큼 뭔가 갖고 싶은 게 없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분명한 이유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한다고 마음 먹었을 때 내가 이것을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 자기 효능감이 없는 거예요. 2번째가 그거고, 3번째는 공부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요 3가지 때문에 사실은 성적이 해도 안 오르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이유를 찾고, 2번째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아이들, 그리고 공부 방법을 이제 익혀서 적용하는 아이들, 요 3가지가 된 아이들이 이제 성적을 오르게 됩니다. 아이가 열심히 하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 부모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은 무엇일까요? 어떤 어머님이 오셔서 저한테 이런 고민을 하세요. 선생님, 우리 아이는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쉬지도 않고 정말 책상에 앉아서 안 놀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 왜 성적이 그대로일까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도 성적이 안 오른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 정말 그 아이가 열심히 해도 성적을 올릴 수 없을 만큼 학습에 대한 지능 발달이 현저히 낮은 경우, 전체 학생들 중에서 약 한 10% 정도의 아이들이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죠. 정말 열심히 해도 학습 지능 발달이 너무 안 된 아이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아니면 대부분의 이제 그 10%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은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오른다면은 뻔합니다. 공부 방법을 정말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경우예요. 아니면 또 아주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의 예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 학원의 어떤 한 학생의 실제 사례입니다. 그 학생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인데 한국 지리를 공부하는데 계속 4등급을 면치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책상 앞에 앉아서 책을 펴놓고 그 한국지리에 쏟는 시간이 선택 과목이니까 그 사탐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그 공부 시간이 적지 않아요. 근데 등급이 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정말 그 아이랑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 이유를. 그게 뭐냐면 이 아이는 공부를 하면서 책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이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눈은 여기를 보고 있지만 제가 물어봤어요. 너 솔직히 말해봐. 너 책 보면서 이런 생각하지? 아, 오늘 외울 거 되게 많네. 아, 이거 오늘 2시간 동안 다 이거 오늘 계획한 거 다 끝내야 되는데. 뭐야. 오늘 6장 해야 되는데 1시간 동안 2장밖에 못했어? 나 그러면은 2시간 오버하겠는데? 이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나 이따가 수학 숙제 해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르네. 이거 그냥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수학 숙제 먼저 할까? 또 이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또 공부하다가 아, 맞다. 이번 주에 내 친구가 생일이라고 밥 같이 먹을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어떡하지? 간다고 할까? 만다고 할까? 이 고민을 하면서 또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솔직히 말해봐. 너 그러지? 그랬더니 또 얘가 또 착하게 솔직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본인도 그거를 인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는 공부를 한다고 생각한 거죠. 왜? 계속 책상에 앉아서 그 성적이 안 나오고 있는 그 너무 꼴도 보기 싫은 그 한국지리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지치면서 계속 시간을 쓰는데 성적은 안 오르고. 그런데 제가 너 잘 생각해봐. 너 공부할 때 그러지 않았어? 얘가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얘가 그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게 한 3개월쯤 된 것 같아요. 3, 4개월? 예, 그때 일이고, 최근에 얘가 계속 모의고사 기출을 풀면서 4등급 하다가 갑자기 그 얘기를 하고 지금 2개월 만에 갑자기 지난 모의고사 1등급 찍었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원인이었구나.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보셨을 때 우리 애가 진짜 책상에 앉아서 공부 열심히 하는데 친구들도 안 만나고 핸드폰도 안 하고 저렇게 새벽 1시까지 공부하는데 도대체 왜 우리 아이가 머리가 나쁜가? 아니라니까요. 머리가 나빠서 공부 안 된 애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의 약 10% 아이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90%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 방법을 완전히 잘못 알아서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앉아서 계속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본인이 공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힘든 시간을 버텨내고 있거나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성적 향상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은 무엇인가요? 성적 향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적인 요인이라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님의 영향이거나 학교 선생님들의 영향이거나 학원 선생님 또는 어울리고 있는 친구들의 영향, 그것이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겠죠. 근데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쌓인 것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성적을 이렇게 한꺼번에 아주 큰 차이로 올리는 아이들의 이제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유아기 시절부터 초등학교 시기까지 공부 습관을 만들어주지 않고 마냥 놀게만 해주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왜 그러냐? 그분들은 이렇게 보통 대답을 하세요. 어차피 고등학생 되면 정말 어쩔 수 없이 힘들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힘든 일을 굳이 이렇게 어린 나이 때부터 시켜야 되냐? 너무 애가 불쌍하다. 그리고 어렸을 때는 많이 노는 게 중요하다. 물론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냥 마냥 놀게 해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 내 아이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라는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마냥 놀게 해주시는 건데 결국은요 그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면은 몇 배로 더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마냥 놀기만 하다가는 자연스럽게 성적이 하위권인 학생이 될 것이고 그 하위권인 성적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이제 아예 그냥 반포기한 상태로 그냥 방치하거나 아니면 대부분인 경우는 왜 열심히 하지 않느냐, 너 그동안 실컷 놀았으니까 이제는 공부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정말 더 강력하게 또 푸시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갈등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아기나 초등학교 시기 때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그릇을 만들어주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그릇을 유아기와 초등시기 때 만들어줘야 한다는 이 말을 듣고 또 아주 큰 실수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많이 선행을 지금 시켜야 되는 건가? 절대 안 되죠. 선행을 시키라는 뜻이 아니에요. 과도한 선행학습은 정말 아이를 병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과도하게 선행학습에 치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정말 공부를 더 손 놓고 막 이렇게 질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까지는요 정말 책을 좋아하게 만들고 호기심 있게 만들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로 이제 상황을 좀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까지는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숙제부터 하는 습관,
그러니까 놀긴 노는데 숙제부터 하고 놀아. 이런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키는 습관부터 초등학교 때 길러줘야 한다라는 뜻인 거죠. 보통 유아기와 초등학교 시기에 그런 적절한 공부 습관이나 아주 건강한 마인드셋이 이루어지지 않는 아이들은 절대로 고등학교 가서 상위권이나 최상위권으로 올라가기가 이제 힘든 거죠. 고등학교 공부는 어차피 혼자 해야 되는 힘이, 공부하는 힘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얘기를 어머님들한테, 부모님들한테 꼭 하고 싶어요. 만약에 이제 한번 부모님들이 현재 중고생 아이인 내 자녀와의 관계를 한번 지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만약에 내 아이와 학습에 대한 이야기,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서로 예민해지지 않고 서로 짜증내거나 신경질 내지 않고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관계다,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다. 그러면 거의 이거는 상위 5%. 그렇기 때문에 성적 상위 5%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아이와 지금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사실 이 아이가 성적이 상위 5%까지 가기는 어렵겠구나 라고 사실 생각하는 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모든 최상위권 아이들은 부모님과 공부 이야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아이들이었지, 공부 얘기만 했다 하면 서로 갈등이 생기고 그렇게 다툼이 생기고 이런 부모 자녀와의 관계를 가졌는데 최상위권이다? 정말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저희가 만나는 모든 선생님들, 모든 원장님들도 아마 똑같이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환경은 부모와의 관계가 얼마나 편안한가, 그리고 그동안 유아기, 초등학교 시기를 이제 지내오면서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내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절제력,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이 될 수 있겠죠. 공부 방법 꿀팁 이렇게 하면 성적 수직 상승 비법 어떤 게 있나요? 공부 방법에 대한 꿀팁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성적이 무조건 수직 상승한다. 정말 드라마틱한 성적 상승이 일어난다. 제가 이 얘기는 정말 지난 몇 년 동안 한 100번, 아니 한 1000번쯤 한 것 같아요.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5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5가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학교 수업 잘 들어야 되고요. 복습 제대로 잘해야 되고요. 계획하는 습관 잘 만들어야 되고요. 과목별 공부 방법 잘 알아야 되고 즐거움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5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내가 뭔가 펑크가 났다. 그러면은 성적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거 그냥 포기하셔야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5가지만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전히 학교 수업을 듣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학교 수업을 듣지 않고 성적을 올리겠다. 이거는 이제 뭐 앞뒤가 안 맞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고요. 과거에도 학교 수업은 중요했지만 지금 고교학점자가 되면서 대학 입시가 바뀌면서부터는 점점 더 몇 배 더 학교 수업이 중요해졌어요. 학교 수업을 통해서만이 아이들이 호기심을 체크할 수 있고 주제탐구 보고서도 쓸 수 있고 수행평가나 여러 가지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해낼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수업은 일단 첫 번째 기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교 수업을 들었다 할지라도 복습을 하지 않으면 다 까먹고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복습을 하지 않는 학생은 당연히 성적을 올릴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복습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지금 네이버에다가 학습 효율 피라미드라고 검색해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뇌과학자들이나 교육심리학자들이나 아니면 어떤 교육에 종사하시는 많은 전문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들이 이제 인터넷에 올린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 학습 효율 피라미드를 보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공부 방법은 효율이 5%에서 10%밖에 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말로 설명하는 복습 방법은 효율이 엄청 극대화가 되어서 90%의 효율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복습할 때에도 눈으로 보는 복습 방법 5%, 10%밖에 안 된다. 하지만 말로 설명하면서 하는 복습 방법은 그 몇 배 이상의 90%의 효율을 낼 수 있다. 그래서 복습하는 거 정말 중요한데 방법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계획하는 거예요. 학습 플래너를 사용해야 되는 건데요. 플래너 없이 그냥 내가 머릿속으로만 즉흥적으로만 오늘 이거 해야지, 나 내일은 저거 해야지 이렇게 계획한다면 실제로 계획해서 할 수 있는 학습량에 비해서 한 반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계획해서 내가 이 정해진 시간 안에 이만큼을 끝내야지 하고 내가 어떤 학습에 대한 학습량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하고 하는 것에 비해서 계획을 안 하고 그냥 하면 그 몰입도나 긴장도가 또 떨어지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공부는 학습 계획에 의해서 해라. 자, 이게 중요한 세 번째고요. 네 번째, 너무너무 정말 안타까운 이 네 번째, 공부 방법을 모르고 열심히 하는 아이들. 정말 안타깝죠. 공부 방법을 모르고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결국 일정 시간이 흘렀을 때 약 3개월 또는 6개월, 뭐 길게 잡아서 1년 이렇게 일정 시간이 흘렀을 때 나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 아, 나는 머리가 나쁜가 보다. 아, 나는 내 인생에 이제 공부는 난 상관이 없는가 보다. 난 어차피 해도 안 되는구나 라고 이제 절망에 빠지게 되고 굉장히 학습에 대한 무기력이 빠지죠. 그거는 공부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너무 비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정말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학교 수업도 안 듣고 복습도 안 하고 맨날 하루에 3-4시간 핸드폰만 하면서 공부를 안 한 애들은 성적이 안 나와도 받아들이겠죠. 내가 공부 안 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했는데 공부 방법이 문제였다면 그거는 정말 저는 부모님들한테 막 뭐라고 야단치고 싶어요. 왜 자녀에게 학원만 보내시고 왜 자녀를 수학학원, 영어학원, 국어학원 학원만 뺑뺑이 돌리시고 왜 진짜 정작 중요한 공부 방법을 왜 알려주시지 않느냐. 방법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왜 열심히 하라고 하느냐. 자전거 타는 방법도 안 알려주시면서 왜 자전거 못한다고 뭐라고 하시냐. 수영장 한 번도 안 데려가서 수영 한 번도 안 가르치셨으면서 왜 애를 물에다가 집어 던져 놓고 왜 너는 생존 수영도 못하냐. 그거랑 뭐가 다른데요. 공부 방법을 알아야 아이가 할 수 있고 그래야 성적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202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중고등 학생들은 성적을 오르지 않게 만드는 가장 주범이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때문에 공부를 못해요. 요즘의 아이들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쇼츠 릴스 보면은 순식간에 1시간이 사라지잖아요. 1시간이 뭐예요? 2시간, 3시간이 확 사라지잖아요. 아이들도 그렇겠죠. 그래서 사실 이 핸드폰 하는 시간을 내가 통제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이 없죠. 네, 저도 없습니다. 다 없지 않습니까? 한번 보면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너는 왜 핸드폰을 통제가 안 되니? 라고 뭐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핸드폰을 아예 아이랑 잘 얘기하셔가지고요. 뭐 투지폰으로 바꾸시던가. 근데 실제로 성적이 막 최상위권 아이들을 보면은요. 투지폰인 아이들 진짜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이랑 이제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 이 아이가 진짜 진심으로 자기는 성적을 진짜 올리고 싶대요. 딱 봐도 제가 보니까 진심이에요. 근데 뭐 자기가 이제 의지 부족으로 막 너무 힘든 거죠. 저는 그럴 때 네가 진짜 성적 올리고 싶은 게 진짜면 핸드폰 없애고 우리 다시 제대로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정말 진심인 아이들은요 그걸 해요. 정말로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을 포기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성적을 수직 상승할 수 있는 중요한 5번째 비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가 당장 바꿔야 할 현실적인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아이가 당장 바꿔야 하는 현실적인 그 첫 걸음 너무 많죠. 이거는 뭐 아이들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언급했던 성적을 오를 수 있게 만드는 그 가장 중요한 5가지 방법은 뭐 정말 기본적인 필수이고요. 이제 그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제가 이제 보거나 듣거나 하잖아요. 그러면은 참 재밌는 건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성적이 잘 나오는 아이들이 공통적인 생활 패턴이 있고요.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아이들, 성적이 하위권인 아이들, 뭐 쉽게 말해서 정말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의 공통적인 생활 패턴이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는 뭐 이제 상담할 때 이제 엄마랑 아이랑 저랑 이렇게 상담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제가 자세히는 몰라도 성적이 조금 중하위권이라고 느낌이 들 때 제가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남 이야기 하듯이 이런 말을 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혹시 너한테 해당 사항이 있는지 한번 들어봐봐. 진짜 선생님이 그동안 정말 너무 많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일단 엄마가 공부 얘기만 하면은 짜증이 나면서 됐어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고 신경질 내는 아이. 그리고 만약 여학생인 경우는 화장품 그 있잖아요. 화장품 가방 조그만 거 화장품 가방이 뭐가 꽉 차 있는 아이. 그리고 학교 수업 시간에 받은 뭐 선생님 주신 프린트 이런 것들이 잘 아주 그냥 깔끔하게 폴더에 파일에 정리되어 있지 않고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아이. 그리고 하루를 끝나고 밤에 잠자기 전에 항상 잠자기 직전에 하는 행동은
항상 핸드폰을 기본 30분에서 1시간 하는 아이, 그러니까 뭐 영상 보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남학생이든 여학생,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가 길죠. 샤워하고 머리 감고 머리 말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기본 1시간 이상 걸리는 아이. 그리고 학교 준비물, 수행평가 이런 거 맨날 까먹는 아이. 뭐 이런 거. 그리고 항상 학원 수업 시간에 꼭 5분씩 늦는 아이. 학원 숙제를 꼭 요만큼 남기고 가는 아이. 이런 것들이요 다 해당 사항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제가 쭉 나열을 해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듣고 있는 학생들은 피식 웃어요. 예, 공감의 뜻이거든. 아, 내가 그렇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제가 다 말을 하고 나면은 와, 선생님이 나의 모든 생활 패턴을 정확하게 다 꼬집어내서 얘기하시네? 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엄마와 그 아이는 저에 대해서 신뢰를 엄청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그 아이를 파악한 게 아니라 성적이 중하위권인 아이들의 모두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라도 내가 이거 하나만이라도 한번 바로 오늘부터 바꿔보겠다. 샤워 시간이 난 항상 1시간 반이야? 내가 한 반으로 뚝 잘라서 40분으로 줄여보겠다. 내 화장품 가방에 뭐가 꽉 차 있어? 이걸 내가 한 반으로 덜어내보겠다. 이렇게 하나부터 한번 고쳐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 못 고치는데 아까 말했던 5가지 있죠. 학교 수업 듣기, 복습하기, 플래너 계획 쓰기, 공부 방법 적용시키기, 그다음에 핸드폰 안 하기. 이런 5가지가 그건 더 어려운 건데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내가 바꿀 수 있는 거 하나부터 시작해보는 첫걸음이 그동안 많은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하셨을 텐데요. 가장 보람 있었던 기억으로 남은 상담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네. 저는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한 30년 전에 유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아들부터 시작해서 초등교육하고 중등교육하고 지금 이제 고등교육 이렇게 입시 관련 학습 코칭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산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딱 30년이 됐더라고요, 올해. 근데 이 30년 동안 저는 이제 지속적으로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강연도 하고 정말 수많은 상담 사례들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뭐 감사했던 이야기들, 감동적인 이야기들 많이 있지만 최근 몇 년 전에 한 5년 전쯤으로 제가 인상 깊었던 좋은 기억은 제가 그 당시에 5년 전쯤에 여기 분당 지역에 처음으로 저희 학습 코칭을 이제 하기 위해서 혼공연구소를 이제 시작했을 때 지금은 물론 고등학생들 많이 하고 있지만 그 당시 첫 출발은 제 야망은 그랬어요. 공부 습관이 잡혀져 있지 않는 그 수많은 중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공부 습관을 좀 키워주리라 혼공력을 만들어줘야겠다라는 마음이 첫 출발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첫 출발할 때는 고등학생 말고 중학생 전문으로 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 근데 어느 날 분당에 한솔고등학교라고 있는데 한솔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를 마치고 이제 어떤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해서 어머니 죄송한데 저희는 중학생만 전문으로 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 어머니가 막 울먹이시면서 우리 아이 한 번만 만나주시면 안 되냐고 전화상으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 아이가 원래 공부를 안 했었는데 이제 진짜 마음 먹고 하려고 하는데 한 번만 만나봐 주셔라 라고 너무 이제 간곡히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 마음이 약해가지고 저희는 뭐 고등학생 원래 안 할 생각이었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그 호소를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는 그 말씀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아이랑 만났어요. 만났는데 정말 어머니 말씀대로 아이의 눈빛이 막 이글이글 타고 정말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사실은 그 아이를 위해서 지금의 저희 고등 영어 선생님, 지금의 고등 그 수학 선생님을 제가 정말 그 어벤져스 팀을 꾸려가지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아이 덕분에 사실은 저희가 어찌 보면은 지금 현재 저희 고등 팀이 굉장히 이제 강력해진 거긴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고맙죠. 그 어머니한테, 그 아이한테도.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아이가 왔을 때 국영수 과학이 다 아주 일관되게 다 5등급, 5등급, 5등급이었던 아이였는데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성적이 그랬는데 이 아이가 3학년 1학기가 됐을 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다 올 2등급 수준까지 껑충 뛰어오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가 육사를 지금 이제 갔고 지금 육사 지금 3학년인가 4학년인가 아무튼 지금 이제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하고 인상적인 게 정말 전적으로 신뢰해 주셨어요. 정말 한 팀이 됐다라는 느낌이 정말 그때 너무 좋았고 아이도 열심히 했지만 어머니도
합격이 되는 그 순간까지 정말 선생님들이랑 다 같이 한 팀이 되어서 면접 준비도 하면서 정말 너무 그때 신뢰해 주셨던 그렇게 신뢰를 했기 때문에 그런 팀워크가 최고치를 찍을 수 있었고 그런 팀워크 때문에 정말 그런 놀라운 성과를 내지 않았나 싶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자연스럽게 이제 그 아이는 지금도 휴가가 나오면은 아직도 저희 학원을 오거든요. 지금 벌써 졸업한 지 몇 년 됐는데도 네, 이렇게 제복 입고 이렇게 올 정도에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래서 너무 그 어머니가 감사하고 가장 좀 최근 몇 년 동안은 가장 인상에 남는 사례인 것 같아요. 반대로 가장 안 좋은 기억으로 남겨진 상담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경우인가요? 지난 30년간 정말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얼마나 사연이 많겠어요. 안 좋은 기억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은 할 때마다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예요. 한 15년 전, 20년 전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제가 왜 유아교육도 했다 그랬잖아요. 초반부에. 근데 그 아이가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6살쯤 된 남자아이였는데 그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전혀 가감 없이 텍스트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 우리 아이는 특별하고 귀한 아이니까 다른 애들한테 하는 거랑은 좀 다르게 대해주세요. 다르게 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도 아니고 네, 부탁의 말도 아니고 약간 명령조로 다르게 대해주세요. 네, 이렇게 하셨던 멘트도 기억이 나고 그리고 상담하는 가운데서 어떤 어머니는 저한테 갑자기 대뜸 근데 원장님 타고 다니는 차가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원장님 혹시 아파트 사세요? 몇 평 사세요? 이런 것도 물어봐요. 초면에 첫 상담에.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어머니 근데 그게 왜 궁금하실까요? 라고 여쭤봤을 때 그 어머니 너무 당당하고 아주 아무렇지 않게 원장님의 차가 뭔지 그 아파트 몇 평 사는지를 알면 원장님의 그 재정 상태를 가늠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이 학원의 운영에 대한 재정 상태도 가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정말 대박이다 이 어머니는 진짜. 그래서 굉장히 정말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었죠. 뭐 당황스러운 게 아니라 거의 충격적인 얘기죠. 실제로 그런 일들도 있었고 저의 가슴을 후벼팠던 또 하나의 스토리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한 30대 중반? 30대 후반인가? 그때쯤 들었던 얘기인데 그 당시 제가 이제 학원을 운영하는데 제가 차린 학원이 아니라 월급 받는 페이 원장을 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저는 30대 때 보통 뭐 페이를 받는 원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막 아이에 대해서 교육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 어머니가 굉장히 진짜 왜 이렇게 굉장히 거만하신 태도로 비웃으시면서 웃으시면서 저한테 했던 말이 원장님은 월급 받는 주제에 무슨 교육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믿기지 않죠. 네, 좀 믿을 수 없죠. 제가 과장한 게 아닙니다. 제가 그날의 그 충격을 지금 오랫동안 15년 되도록 지금 잊지 못하고 있는 그 장면이 있어요. 원장님은 월급 받는 주제에 무슨 교육 얘기를 하세요? 라는 그 말이 저를 그때 굉장히 한동안 저를 힘들게 했었던 멘트이기도 해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이제 수시 상담하고 이제 아이들 대학 입시 진학 상담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성적이 한 4, 5등급밖에 나오지 않아서 성적이 좀 안 나오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한테 좀 현실적으로 너는 지금 의대를 가는 건 의대를 가고 싶대요 아이가. 그래서 너 의대 못 간다. 의대 못 가고 공대를 가야 된다. 라고 정말 원하면 갈 수 있는 대학을 막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 어머니께서 저한테 왜 내 아이의 꿈을 짓밟느냐라고 하시면서 이건 아동 학대다. 아이가 정서적으로 심하게 멘탈이 무너졌다 하시면서 더 나아가서는 아주 심한 아주 멘트를 하셔가지고 제가 또 한 며칠 동안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많은 소비자들이 있잖아요. 많은 상품들이 있고. 근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교육 서비스, 교육 상품을 이제 가지고 있는 곳이죠. 명품 가방이나 구두나 옷, 이제 이런 것들을 대하는 소비자들도 물론 까다롭겠지만 제 생각에는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교육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품이다 보니까 부모님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 자녀에게 줄 그 교육 서비스, 교육 상품을 구매하는 어떻게 말하면 그 고객들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그런 어떻게 말하면 진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행동들이 가끔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때가 있고 세상에서 가장 까다로운 고객이 아닐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가장 좀 멘탈을 잘 부여잡
붙잡고 해야 될 일이 또 제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심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고 교육 양심을 지키고 정말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로 내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은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일인데 그렇지 못하다면은 너무 힘든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학부모가 학습 관련 상담을 할 때 오히려 자녀에게 독이 되는 상담의 태도나 진상 학부모의 대표적인 유형이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었고 지금의 이제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많이 들었단 말이잖아요. 아주 예전부터 이제 들어왔었던 거의 고어가 됐죠. 거의 사어가 된 것 같기도 한데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에 대한 예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죠. 근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교권이라는 게 존재하나요? 뭐 공교육, 사교육 말할 것 없이 이제 요즘 많이 점점 그렇게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 자녀에게 올바른 교육을 하려고 애쓰시는 분들이잖아요. 선생님들이나 엄마들이나 다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텐데 안타까운 거는 부모님들이 선생님을 대하는 그 태도가 기본적으로 정말로 무례하신 분들이 계세요. 뭐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무례한 뭐 언어와 행동을 하시면서 아니 그러면서 어떻게 이 선생님이 내 아이한테 긍정적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지도나 가르침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너무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되게 많은데 제 친오빠가 지금 서울의 모 고등학교 이제 교사예요. 10년 넘게 고3 담임을 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실제 이야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오빠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 반 학생이 그렇게 지각을 많이 한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사실 출결 중요하거든요. 출결 굉장히 중요한데 지각을 너무 많이 해서 이 지각을 좀 이제 관리하다가 어느 날은 이 아이가 갑자기 이제 무단결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부모님한테,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시더니 아 얘가 지금 지각도 많이 있고 오늘 또 왜 이렇게 결석을 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어머니가 막 짜증을 내면서 아니 선생님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걸 갖고 전화를 하고 그러세요 라고 이렇게 해서 저도 또 두 귀를 의심했죠. 근데 와 이 학교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학교에서도 그렇구나. 이게 사교육에서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근데 뭐 대부분 어머님들은 좋으시죠. 대부분 어머님들은 부모님들은 다 좋으신데 이렇게 아주 극히 소수의 부모님들이 정말 믿기 어려운 말 우리 왜 드라마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딱 교무실 문 쫙 열면서 뭐 누구 선생이 누구야 뭐 나와 해가지고 뭐 엄청난 액션을 하는 그런 걸 드라마에서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드라마가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요즘에 뉴스에서도 막 그쵸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꼭 그렇게 뭐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엄청난 사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평소에 자주 만나게 됩니다. 저도 이 어머니 너무 조금 도를 넘으시네. 너무 말을 함부로 하시네. 너무 정말 예의가 너무 나를 기분을 불쾌하게 만드시네 라는 분들을 적지 않게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니 해도 정말 이 무례하신 분이 학습 상담이든 어떤 아이의 어떤 태도 상담이든 선생님하고 상담할 때는 가장 안 좋은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생각을 들고요. 사실 이거를요, 중요한 건 본인은 모른다라는 거죠. 이걸 주변에서 얘기할 수도 없고, 또 선생님이 뭐 대놓고 어머니 지금 좀 많이 무례하십니다라고 또 말을 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좀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것은 뭐 누가 얘기해줘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얘기해준들 본인이 인정하시겠습니까? 내가 뭘 이제 이러시겠죠. 뭐 그럴만 하니까 그랬지 또 뭐 이러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학부모님이 자녀 관련해서 상담을 하실 때는 최대한 그래도 예의를 갖춰주시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원장들은 보통 학부모 상담 시 자녀인 학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솔직하고 진실된 이야기를 해주나요? 이거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건 정말로 상대적인 것 같아요. 어떤 어머님과 상담을 하냐에 따라서 그 어머님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신뢰의 정도에 따라서 또 많이 다른 것 같고요. 또 꼭 그렇지 않더라도 그 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나름의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룰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많은 원장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떤 분은 자기는 어머님한테 이 아이에 대한 최대한 모든 것을 최대치로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라는 얘기를 한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또 어떤 원장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나는 웬만하면은 긁어 부스럼 날 수 있을 만한 얘기들은 민감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다. 나는 최대한 좋은 얘기만 하려고 애쓴다 하는 원장님들도 계세요. 근데 이렇게 후자를 택하신 분들은 보면은 이제 안 좋은 경험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인 거죠. 예를 들면은 내가 이 아이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지만
돌아오는 피드백이 굉장히 기분 나빠한다거나 정말 많은 그것이 다른 갈등 상황으로 또 다르게 번졌다거나 그런 좀 안 좋은 경험을 하신 분들은 좀 이제 사실 지레 겁을 먹고 이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해봤자 돌아오는 거는 안 좋은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웬만하면은 아이에 대해서는 안 좋은 얘기는 하지 않으려는 원장님들도 계세요. 저는 그게 이해는 됩니다만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어쨌든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에 대해서 진심으로 소통을 해야 되고요. 부모님과 선생님들은.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솔직하게 부모님들도 아이에 대해서 솔직하게 좀 오픈하시고 또 선생님들도 아이의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오픈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런 경우도 가끔 만나보거든요. 중학교 2학년, 3학년인데 영어 학원을 2년, 3년, 4년을 쭉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짧은 한 문장 정말 이형식 정말 짧은 단문장조차도 해석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제가 본단 말이에요. 아예 단어를 읽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 아이는 영어학원을 도대체 몇 년을 다녔는데 믿을 수 없죠. 근데 그 사실을 엄마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경우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학원을 최소한 2, 3년 다녔으면은 얘가 열심히 안 했어도 기본적으로 최저 학업 성취가 이 정도는 되어야 하는 건데 전혀 그거에 미치지 못하는 정말 믿기지 않는 정도의 말도 안 되는 학업 성취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본다면 그거는 뭐 학원에서 이 아이의 상황이 어떤지 정말 전혀 몰랐던 것도 문제겠지만 알았다 하더라도 굳이 또 말하지 않았다거나 그것도 문제인 거죠.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현실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는 것도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원장님에 따라서 선생님들에 따라서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머님들이 오늘 자꾸만 신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뢰를 표현해 주시면은 아마 아이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듣기가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건 결국 선생님들과 엄마들과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가 상담 시 조심해야 할 말이나 행동이 무엇일까요? 언제 어디서나 사람을 가장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은 칭찬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녀의 학습 상담을 이제 할 때 부모님들이 선생님들한테 신뢰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됐을 때 가장 좋은 상담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학부모님이 상담을 할 때 옆에 자녀가 있는 경우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옆에 상담을 할 때 이제 자녀가 있다. 자녀와 함께 이제 상담을 하는 경우 조금 신경 써야 될 거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려볼 건데 첫 번째는 제발 아이가 좋은 컨디션일 때 오셔라. 예. 두 번째는 오는 길에 애랑 싸우지 마셔라. 제발. 그리고 세 번째는 옆에 이제 아이가 있을 때 애를 좀 깎아내리지 마셔라. 요 3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항상 이제 상담할 때 어머니한테 꼭 식사 시간을 피해서 상담 시간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5시 이렇게 하면은요. 저는 상담할 때 기본 2시간 정도 하기 때문에 5시나 뭐 5시 반 이렇게 시작이 되면은 6시, 7시가 넘어가면서 애가 배가 고프기 시작하면서 보통 이제 한 1시간만 지나면은 이거 언제 끝나? 나 이거 언제 계속 시계를 보면서 애가 배가 고프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상담하러 오기 전에 맛있는 식사를 하고 배가 부른 상태에서 오시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따로 좀 요청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만큼 아이의 컨디션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녀와 함께 동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녀의 현재 감정 상태가 좋고 또 건강상에 막 상태가 좋아야 돼요. 막 이렇게 막 감기 걸렸는데 막 콜록콜록 하면서 막 콧물 흘리면서 그런데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상담을 변경해야 돼요, 시간을. 그래서 컨디션이 정말 가장 좋을 때 방문할 수 있는 것 너무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로 출발하는 건 좋았어요. 이제 집에서 좋게 기분 좋게 출발을 했어요. 밥도 먹었겠다, 건강 상태도 좋겠다, 좋은 컨디션으로 출발했는데 오면서 뭐 차 안에서 엄마랑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또 감정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 그래서 오면서 막 또 대판 싸우고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벌써 들어올 때부터 애 표정이 달라요. 네. 그래서 그런 상태로 오면은 뭐 상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제가 2시간 상담으로 끝날 걸 갖다가 이렇게 오면서 엄마랑 싸우고 들어온 아이는 이게 한 3시간 동안 굉장히 힘든 에너지를 제가 쏟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발 오면서 싸우면서 오지 마셔라. 최악이죠, 진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분 좋게 왔어요. 기분 좋게 뭐 컨디션도 좋았어요. 뭐 들어오는 길에도 안 싸우고 잘 와서 앉았어요. 그래서 기분 좋게 상담이 시작이 됐는데 상담하다 보면 어머니가 은근히 또는 노골적으로 아이를 계속
디스하는 거예요. 얘는요, 뭐 하면 얘는 무조건 작심삼일로 끝나요. 라던가. 얘는요, 너무 산만해갖고요. 도대체 저는요, 얘가 10분 이상, 아니 5분 이상 앉아있는 제가 꼴을 본 적이 없어요. 라던가. 이런 말을 막 거침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옆에 그 아이가 앉아있는데 그것이 사실을 일을 하더라도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포장해서 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 우리 애가요 참 기특하게도 공부 마음을 먹고 늘 도전하고 참 시작을 잘 하는데 약간 이제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넘길 수 있을까, 그거를 조금 선생님한테 조금 도움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이렇게 좀 돌려서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그것을 아이를 막 이렇게 깎아내리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일단은 아이가 공부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 자체를 부모님이, 그러니까 어머님이 딱 그냥 원천 봉쇄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건가, 아이랑 같이 와서. 예, 아이가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엄마가 그러면은 뭐 하고 싶어도 그쵸, 할 마음이 사라질 만큼 그렇게 내 자녀의 학습 행동이나 이런 평소 습관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가장 안 좋은 케이스,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학부모가 선생님께 상담할 때 이런 부분은 부담 없이 이야기해도 된다는 상담 주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학부모님이 자기 자녀에 대해서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학교에 가서, 그러니까 공교육기관인 학교에 가서 학교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사교육기관, 그러니까 학원에 가서 학원 원장 선생님이나 그 학원 우리 아이 수업을 하고 있는 수학, 과학, 영어, 뭐 국어 이런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있겠죠. 그럴 때 어머님들이 내 아이의 어떤 부분까지 솔직하게 오픈해서 얘기를 해도 될까? 이 얘기는 조금 내 아이한테 괜히 피해가 되진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 선생님이 이제 만나서 상담하게 되는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든 아니면 학원 선생님이든지 간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인성을 갖추고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내 아이를 진심으로 생각해주고 있는 좋은 선생님이다라는 신뢰가 간다면 가릴 것 없이 다 오픈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다 오픈해서 아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좋은 성적을 위해서 또 좋은 어떤 인성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저는 거의 한 80%쯤 되시는 분들은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10%? 그래서 많게는 20%까지는 다소 그런 자질과 역량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내가 만나서 이야기하고 상담하게 되는 선생님이 그래도 정말 좋은 분이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내 아이가 과거에 어렸을 때 경험했었던 특별한 어떤 힘들었던 과거 경험들이나 현재 겪고 있는 집안에서 뭐 부모와 어떤 갈등을 겪고 있다거나 이 아이가 친구 관계에서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거나 이 아이가 어떤 정서적인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뭐 요즘 약을 복용하고 있다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 아이에 대한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면 선생님들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특별히 뭐 선입견을 가진다거나 아이한테 어머님들 걱정하시는 그런 안 좋은 행동이나 액션을 취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충분히 아이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 같이 하시기 때문에 선생님, 엄마 이렇게 같이 팀이 되어서 아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리지 마시고 충분히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이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죠. 혹시라도 아주 소수의 선생님들이 그렇지 않은 분을 또 만나게 되는, 운이 안 좋으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된다면은, 근데 한 번, 두 번 처음 선생님을 만나서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래서 뭐 이 선생님에 대해서 학부모님이 이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첫눈에 알아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주변에 평판을 좀 알아본다거나 아니면은 처음 만났을 때 너무 한꺼번에 모든 걸 오픈하지 마시고 한 번, 두 번 만나면서 정말 내가 이 선생님을 조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인지 어느 정도 느낌으로 파악을 하신 다음에 신뢰가 생기기 전까지는 조금 조심스럽게 좀 가릴 부분은 얘기 안 하시는 것도 지혜로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내가 이분 신뢰할 수 있다. 정말 좋은 분인 것 같다. 우리 아이에 대한 많은 것들을 내가 고민을 얘기해도 도와주실 수 있는 분 같다라고 판단이 선다면 가리지 마시고 다 오픈해서 얘기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반대로 상담 자리에서 부모님이 조심해야 할 말이나 선생님께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무엇인가요?
상담 자리에서 내 자녀에 대한 솔직한 정보를 공유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만 그것과 또 관계없이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3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예의를 갖추셔라. 두 번째, 지난번에 경험했던 학원에 대해서 학원 원장이나 학원 선생님들에 대해서 지나친 비난은 조금 삼가하셔라. 세 번째, 내 자녀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공유하긴 하지만 약간 이제 다른 느낌이죠. 다른 색깔로 내 아이를 험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예, 그거는 조금 주의하셔라. 이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끔씩 어머님들 중에서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무례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어느 정도냐면은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을 경험을 해봤는데 처음 만난 상담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반말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너무 재밌죠? 근데 이제 워낙에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하고 굉장히 쉽게 친해지고 쉽게 말을 이렇게 편하게 놓는 성향의 언어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있죠.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냥 뭐 일반 친구들끼리 만난 자리도 아니고 그냥 아는 사람 소개도 아니고 그래도 내 아이의 학습이나 내 아이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상담하러 만난 그 초면인 자리에서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다가 그래서 내 아이가 그러더라고 막 이렇게 말을 넣으시는 분들을 제가 가끔 만나거든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래서 그거에 신경 쓰느라고 그 당황스러움을 제가 이렇게 컨트롤하느라고 상담에 제가 집중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런 무례한 거는 많이 조심하셔야 되고 두 번째 이제 지난 학원 제가 예전에 어떤 학원 다녔는데 거기 원장 선생님이 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처럼 그냥 제가 우리 아이가 예전에 어떤 학원 다녔는데 거기서는 이러한 부분이 좀 부족했어요. 그게 좀 아쉬웠어요. 라는 것까지는 얘기하셔도 괜찮은데 과하게 그 분의 사생활까지 폭로하면서 그 분의 굉장히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는 정말 그분의 프라이버시를 건드리면서까지 심하게 비난하시거나 좀 이렇게 험담을 하시는 경우를 제가 적지 않게 만나보거든요. 굉장히 듣기 불편하죠. 그리고 저도 굉장히 경계를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뭔가 또 저랑 뭔가 맞지 않아서 다른 학원을 갈 경우에 다른 센터를 갈 경우에 나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 당연히 하시겠나라는 걱정이 안 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심하게 되고 경계하게 되고 사실 그런 관계는 좋지 않잖아요. 좀 더 서로 진실되게 서로 믿고 아이에 대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팀워크를 발휘해야 하는 관계인데 조심하게 되고 경계하게 되고 이런 관계 안 좋잖아요. 그래서 너무 지난 학원에 대해서 지난 선생님들에 대해서 과하게 비난하는 것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이에 대한 험담을 지나치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아이가 없는 경우라면 차라리 괜찮죠. 그나마 괜찮죠. 근데 그 아이가 옆에 없어도 어머니가 내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나 그 아이 때문에 너무 열받아서 미치겠다 막 너무 심하게 표현을 하시면서 그 아이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화나는 감정을 고스란히 표현을 하시면서 아이를 정말 깎아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의 부족한 점을 아주 못난 아이라고 치부해버리면서 굉장히 깎아내리는 그런 말을 듣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부모가 그 아이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밖에 나가서 누가 그 아이를 귀하게 여기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먼저 내 아이를 귀하게 여기면서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런 부족한 점이 좀 이렇게 좀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셔야지 깎아내리는 듯한 험담을 하는 듯한 표현은 정말 그 아이한테 좋지 않습니다. 정말 삼가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담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선생님을 우리 아이 편으로 이끌 수 있는 한 끗 차이 말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담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그 상담이 끝난 후에도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와 함께 이제 오랜 시간들을 이제 자주 만나면서 지내게 될 텐데 그 모든 기간 동안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를 예뻐하고 우리 아이를 정말 더 신경 쓰게 만드는 그 좋은 노하우라면 노하우, 꿀팁이 있죠. 어머님께서, 그러니까 학부모님들께서 선생님을 정말로 신뢰해 주셔야 되고요. 신뢰를 못한다면 아이를 맡기면 안 되겠죠. 근데 그 신뢰한다라는 그 느낌을 선생님한테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거 굉장히 내 아이를 위해서 도움이 됩니다. 정말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학생들한테 애정을 가지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학생의 성적을 올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이런 부족한 점들을 내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지도해 줄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이런 노력들이 정말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으면 받을수록 좋아요. 이 부모님이 나를 정말 신뢰하고 이 아이에 대해서 정말 전적으로 맡기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내가 받게 된다면은 제가 원래 있던 책임감보다 더 한 단계, 두 단계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조절된, 상향 조정된 그런 무거운 책임감을 더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책임감을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 아주 비장한 각오를 하게 될 때도 있어요. 아, 내가 정말 얘를 책임지고 반드시 이렇게 성적을 꼭 올려놓고야 말리라. 왜냐하면 이 부모님들은 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반대로 어떤 부모님은 제가 아이들을 학습 코칭하고 학습 컨설팅하는 그 과정에서 부모님이 저를 코치하고 부모님이 저를 컨설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스케줄을 부모님이 이제 짜서 저한테 이제 가르치시는 거죠. 아, 선생님, 이 아이는 이 과목이 지금 부족하니까 이 시간을 몇 시간을 좀 더 늘려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 시간표에서 좀 빼주시면 안 돼요? 이거는 방학 때 할게요. 라던가 엄마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을 자꾸만 저한테 코치를 하시면서 이거를 빼라, 이거를 더 넣어라, 교재를 왜 이거 선정했냐, 이 교재 말고 다른 교재를 넣으셔라. 계속 이렇게 좀 지나치게 간섭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저는 아이들 학습 코칭하거나 학습 관리를 할 때 제가 독단적으로 하진 않아요. 아이랑 충분히 의논하기도 하고 하다못해 인강을 듣더라도 이거 선생님 추천해 주는 거 이거 하나, 두 개, 세 개 맛보기 강의 들어본 다음에 하나 골라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교재도 선정할 때 가끔 어머니한테 또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어머니 교재 요거 둘 중에 하나 선정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보시고 원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제가 어머니의 어떤 의견을 저 존중해 드리기도 해요. 충분히. 근데 그런 과정을 충분히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계속 개입하면서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저건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개입을 하시죠.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아, 나를 전혀 신뢰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러면 이 아이를 왜 나한테 맡기셨을까? 그냥 집에서 엄마가 하시면 되지. 그런 생각이 이제 들 때가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솔직히 인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그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 조금은 살짝 가벼워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어머니가 나를 전적으로 신뢰해서 우리 아이 꼭 좀 부탁합니다라고 이제 맡겼을 때는 정말 그 책임감이 더 무거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것을 어머님이 다 컨설팅 하시고 하시면은 어느 정도는 책임감이 저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책임감이 약간 가벼워질 수 있어요. 그거는 그 아이한테 손해인 거죠. 어머님들보다는 그래도 십수년간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현장에서 지금 현재 아이들 학습을 책임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조금은 더 노하우가 있고 조금은 더 전문적인 그런 실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믿고 신뢰하시고 그 신뢰를 표현해 주시면은 정말 아이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멘트 좋습니다. 앞으로 상담할 일 있으면 이 멘트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근데 이 말을 진심이 아니라 그냥 겉으로 영혼 없이 말로만 하면 또 다 상대방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진심을 담아서 이런 말을 해보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신뢰가 가요.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제가 선생님 같은 분을 진작에 만났더라면 너무 좋았을 텐데요. 이런 말 너무 정말 그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는 말입니다. 제가 선생님이 조언해 주시면은 집에서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를 제가 집에서도 한번 노력을 해볼 테니까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집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저한테도 가르쳐 주세요. 저도 같이 노력해 볼게요. 선생님 믿고 한번 해보면 정말 너무 우리 아이한테 큰 도움 될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너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멘트 너무 좋아요. 네, 그 말이 물론 진심이어야 되겠지만 또 그런 분들을 잘 만나서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신뢰가 간다면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겉으로 말로 언어로 표현해 보시는 것도 우리 아이를 선생님 편으로 만드는, 선생님을 우리 아이 편으로 만드는 아주 좋은 언어 표현입니다. 상담만 잘해도 수시 지원 전략에서 큰 차이가 난다고 하던데 실제로 상담이 입시 성공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제 수시 원서를 접수해야 되는 이제 9월 달이 되면은 어머님들이 갑자기 이제 8월부터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생기부를 막 급하게 찾아본다거나
수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제 갑자기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수시 지원에 있어서 평소에 부모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내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학교에 대해서 입시 요강을 알아본다거나 평소 우리 아이의 성적표와 생활기록부 내용들을 관심 있게 본 부모님들이 아니라면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제 마음이 조급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근데 의외로 제가 이제 보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내 자녀의 대학 진학을 성공시키는 것에 관심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내 자녀의 내신 성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생활기록부에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지원하고자 하는 관심 있는 대학교의 입시 요강을 한번 제대로 이제 본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 최근 그 대학교의 입시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면밀하게 살펴본 부모님들은 사실 거의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불안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 자녀에게 가장 좋은 최고의 입시 컨설턴트는 뭐 대치동이든 분당이든 어디 가서 비싸게 100만 원 주고 비싼 돈 주고 입시 컨설팅 비용을 내고 받는 것보다는 평소에 부모님이 최근 입시 정보를 알고 계시는 것이 훨씬 더 내 자녀에겐 더 좋은 입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것이 준비 안 되신 분들에 한해서는 분명히 상담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수시 6장을 어떻게 잘 배치시켜야 되는지 중요하잖아요. 이제 먼저 1번, 내 아이의 지난 1년간 이제 고3이잖아요. 지난 1년 동안 모의고사 등급이 어땠는지를 평균을 내보세요. 모의고사 등급이 평균을 내보면 이 아이가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 라인이 이 정도겠구나라고 어느 정도 가늠이 되죠. 중요한 건 6월 모의고사나 9월 모의고사 등급보다 우리 아이가 11월 달에 수능을 볼 거니까 공부 더 열심히 해서 한 등급 정도 더 올려받을 수 있겠지라는 오해와 착각은 하시면 안 되죠.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보다 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없을 거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정시 가능한 대학 라인을 일단 이제 예상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수능으로 갈 수 있는 대학 라인을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가 수시로 갈 수 있는 대학 라인은 어느 정도인가, 이제 이 6장을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기 편한 거는 2장은 상향을 쓰고 2장은 적정선을 쓰고 2장은 좀 하향을 써라 이런 말이 있지만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인 거고요. 사실은 수시 원서를 쓸 때 학교마다 입시 요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아이가 받아놓은 내신 등급도 국어, 영어, 수학을 합쳤을 때 몇 등급인지, 국어, 영어, 사회를 합쳤을 때 몇 등급인지, 또는 국어, 수학, 과학을 합쳤을 때 몇 등급인지, 이렇게 과목을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서 나온 내신 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어느 학교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도 입시 요강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면밀히 또 살펴보셔야 되겠죠. 또 하나 중요한 건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지금 내 지역이 학군지이냐 비학군지이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르게 작용을 하죠. 제가 아까 모의고사 등급을 가지고 수능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두고 수시 학교를 이제 선정하라고 했잖아요. 내 아이가 지금 학군지에 다니고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보통의 경우는 내신 등급이 수능 등급보다 아래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모의고사 등급이 항상 1등급인데 이제 학군지 같은 경우는 내 아이가 모의고사 등급은 1등급이지만 내신 등급은 2등급, 3등급, 4등급, 심지어는 5등급, 심지어 6등급까지도 내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하셔야 되고, 반대로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조금 비학군지이고 지역적으로 조금 성적이 약간 떨어져 있는 분위기다라고 한다면은 거꾸로 내신 등급이 1등급에도 불구하고 모의고사 등급이 4등급, 5등급, 심지어 6등급인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을 해서 수시로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어디인지 잘 입시 요강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다 따져보고 살펴보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 담임 선생님과 반드시 상담을 하셔야 되고요. 상담을 담임 선생님과 하고 또 학원을 다니고 있다면 그 학원 선생님들하고도 상담을 나눠서 한 2명, 3명 정도의 선생님과 상담을 나눠서 그 한 2-3명 정도의 의견을 들어보고 좀 종합을 해서 판단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반드시 상담은 필요하고요. 그 상담에 따라서 수시 전략을 어떻게 세웠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당락이 결정되고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가 상담 이후 꼭 챙겨야 할 후속 행동이나 실전 팁은 무엇인가요? 저는 학습 상담을 할 때 부모님 그리고 학생 저 이렇게 셋이 같이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 보통 저는 이제 부모님과 상담을 하지 않고 저와 학생 이렇게 둘이 1대1로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은 옆에서 참관을 하시고 이제 지켜보시는 상황이 연출이 돼요. 저는 이제 아이랑 상담을 하는데 아이랑 상담을 할 때 뭐 처음부터 공부 이야기를 하진 않거든요. 네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잘하는지 요즘에 무엇을 할 때가 가장 재밌고 즐거운지 그리고 대학을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대학을 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현재 너의 성적이 어떤지 공부하는 과목이 어떤 과목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친구 관계는 어떤지 뭐 이런 아주 원론적인 아주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아이의 이제 동기를 이제 이끌어내고 목표를 세우게 되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은 이런 얘기하는 거 처음 들었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평소에 부모님이 몰랐던 이야기를 아이가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상담을 하는데 그 2-3시간 동안 정말 부모님이 몰랐던 이야기들을 이제 아이가 다 이제 끄집어내서 알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 상담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제 상담의 목적은 이 아이가 내가 정말 제대로 한번 이제 그동안은 제대로 공부를 안 해봤지만 이제는 진짜 제대로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만드는 것이 제 상담의 목적인데 저는 거의 그 상담의 목적을 달성을 하거든요. 항상 상담이 끝나고 나면 아이가 저 이제 정말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이제 다짐하고 각오하고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 과정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 상담이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가실 거잖아요. 집에 돌아가서 정말 실수하는 몇 가지의 패턴이 있는데 크게 이것도 제가 이제 3가지로 요약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부모님이 집에 가셔서 돌아가셔서 아이와 제가 나눴던 그 상담의 핵심 내용을 집에 가서 엄마가 이제 엄마의 말로 또 계속 반복적으로 너 상담할 때 너 그렇게 했잖아. 그렇게 하기로 네가 선생님하고 약속을 했잖아. 이렇게 하면서 너 선생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때 내가 엄마가 평소에 내가 너한테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 원장님도 하시더라. 이러면서 또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안 좋거든요. 왜냐면 아이 입장에서는 평소에 엄마한테 들었던 잔소리를 하더라도 그 똑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저의 입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 아이는 다르게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또 집에 가서 엄마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면은 그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지만요. 참 신기해요. 아이들은 전문가의 말을 들었을 때는 이렇게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하는데 그 똑같은 말을 엄마가 하면은 그냥 무조건 엄마의 입에서 나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그게 잔소리로 쉽게 변질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네, 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집에 가서 똑같은 말을 아이한테 리마인드 하지 마셔라. 이게 첫 번째 얘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이제 열심히 하겠다고 이제 다짐을 했죠. 그 다짐하는 것을 옆에서 약간 무시하는 듯이 불신하는 듯이 웃으면서 정말 보기 안 좋았어요. 안타깝죠. 야, 너 그런 다짐 지금 엄마한테도 몇 번째 했는데 지금 너 지킬 수 있겠어? 저랑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집에 가서도 나중에 이제 아이를 통해 듣게 되는 말인데 집에 가서 엄마가 그렇게 얘기한대요. 너 아까 상담 때 했던 그 약속 너 정말 지킬 수 있는 거 맞아? 확실해? 이렇게 자꾸만 또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너 근데 이거 몇 번째야? 너 지난번에도 어디 뭐 상담하러 갔다가 하기로 했는데 그때도 못했었잖아. 이번엔 진짜 맞아? 이런 식으로 아이의 다짐을 자꾸만 신뢰하지 않고 깎아내리고 또 이제 무시하는 그런 행동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속을 땐 속을지언정 아이가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1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믿어주세요. 아 정말 그래. 엄마가 너 이번에 응원할게 하고 믿어주셔야죠. 그런 행동 정말로 하시면 안 되고요. 마지막 3번째로 상담 이후에 어머니가 꼭 하셔야 될 행동은 어머니부터 바뀌어주세요. 이 말 하고 싶어요. 왜냐면 상담을 마무리할 때 이제 다른 어떤 선생님하고도 아마 이런 얘기로 마무리가 될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든 학원 선생님이든 어머니 제가 아이랑 이렇게 앞으로 할 테니까 어머니도 이렇게
지도해 주세요 라고 아마 어떤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게 아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거를 엄마부터 지켜주세요. 엄마도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시면서 본인을 되돌아보지 않으시고 아이한테만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감시자 역할을 하는 경우 있죠. 실제로 어떤 경우가 정말 많냐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자주 경험하는 건데, 아이들이 정말 엄마들이 그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듣기 싫어하거든요. 굉장히 잔소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정말 많은 어머님들이 애한테 공부 얘기를 아예 한마디도 못하겠다 하고 눈치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부모랑 자녀 사이가 정말 좋은 경우,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괜찮아요. 아주 좋은 케이스예요. 근데 흔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은 부모님들이 특히 이제 고2, 고3이 되면은 공부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많이 이제 못하고 불편해 하시는데, 자, 그런 경우에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호소를 해요. 아, 진짜 미치겠대요. 공부만 하려고 하면은 엄마가 뭐 별의 별 계속 개입하시고 잔소리해서, 엄마만 잔소리 안 하면 난 공부하는데 도움 되는데 엄마 때문에 공부 못하겠다. 물론 그게 핑계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공부하는데 오히려 방해된다. 너무 잔소리가 심하다. 호소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부모님께 정말 부탁을 드려요. 왜 아이로 하여금 그런 핑계거리를 만들어주시냐. 엄마 아빠가 잔소리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공부를 못하겠다고 핑계를 대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잔소리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분간 딱 한 달만이라도 한마디도 한번 하지 말아보셔라, 공부에 대해서는. 그럼 이제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알았대요. 아이가 저랑 알았다고 약속하는 것처럼 부모님도 저한테 알았다고, 내가 한 달 동안만 꼭 참고 공부에 대해서 공부하라고 푸시하거나 이런 잔소리를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약속을 거의 못 지키세요.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변함없이 계속 아이들한테 이제 그런 약속을 못 지키시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 이후에 아이가 한 약속은 저랑 아이랑 이제 지켜나갈 테니까, 부모님들도 만약에 그 선생님과 한 약속이 있다면은 한번 열심히 한번 그것부터 지켜보셔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바뀐 대학 입시는 초등학교 때부터 오랜 기간 동안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 중고등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계세요. 정말 모르고 계세요. 뭐냐면은 본인들이 중고등학교 다녔을 때 준비했던 대학 입시를 아직도 기준으로 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완전히 달라졌죠. 옛날에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 공부 그냥 안 하고 좀 적당히 놀다가 이제 고3 되면서 왜 있었죠? 머리 빡빡 깎고 들어가서 독서실 가서 뭐 엄청 열심히 1년 동안 바짝 해가지고 뭐 서울대를 갔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죠, 과거에는. 근데 그런 이야기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암기를 잘해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문제를 풀어서 누가 100점 맞는가, 그쵸? 높은 점수를 받아야지만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었던 시기는 이제 과거의 이야기이고요. 지금은 이제 대학에서 입시가 바뀌었고 이미 뽑고 싶은 신입생들의 기준이 이제 판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더 바뀌어 나가겠지만 시대가 바뀌었고 이제 흐름이 더 이상 누가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머리에 쌓아두고 있는가, 누가 더 암기를 많이 했는가를 판가름 내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대학 입시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첫 번째로 이 아이가 얼마나 호기심이 많고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집요하게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고 있어요. 두 번째, 이 아이가 얼마나 깊은 독서를 하고 그 독서를 통해서 얼마나 궁금한 것들을 정말 또 깊이 있게 내가 탐독하면서 문제 해결을 해나갈 수 있는가, 그것도 보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 이 아이가 자기 생각을 얼마나 글로 잘 논리적인 글쓰기를 할 수 있으며 얼마나 또 말로 잘 설명할 수 있으며, 이런 것들도 보고 있어요. 또 이것을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얼마나 협업을 잘하고 있는가, 얼마나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다 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주제 탐구 보고서라던가 아이들 수행 평가라던가 어떤 뭐 창체활동, 이렇게 한마디로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면밀하게 따져보고 분석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대학에서는 조금 인재를 뽑고 있는 이 와중에
그러니까 와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어졌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시대는 바뀌었고 바뀌어 나가고 있고 대학 입시도 바뀌었고 앞으로도 바뀌어 나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 입시의 어떤 그 기준을 잘 알고 준비해야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근데 이것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점수는 좋아야 됩니다. 기본 점수가 이제 상위권일 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과거에는 그런 점수만 좋으면 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분석이 되어지고 있는 거고 대학 입시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1, 2년 준비해서 완성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오랜 시간 동안 연습되어지고 습관이 만들어지면서 쌓여온 역량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미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쯤 됐을 때 이 아이들을 보면은 이 아이가 국영수, 사과, 학업 성적이 어떠한지, 이 아이가 평소에 호기심이나 어떤 학습 태도나 탐구하는 능력이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거나 글쓰기나 친구들과의 협업 능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이 아이가 대학교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게 사실은 중학교 3학년쯤만 돼도 그 라인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올라가서 국영수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간다라는 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언제지? 그것도 오래됐는데 한 4, 5년 됐나? 네, 4, 5년 전에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은 그 아이가 학교가 여기 분당의 내정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어요. 분당의 내정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 그러니까 2학년 때 와서 이제 저랑 같이 학습 코칭을 받다가 한 몇 개월을 받다가 중학교 3학년 올라갈 때쯤에 저는 웬만하면은 자 이제 그만하자라는 말을 별로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주도가 되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오래 해야 되는데 그 아이가 중학교 2학년, 중3 이제 올라갈 때쯤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아이한테 그랬어요. 너 이제 혼자 공부하는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잘 실천하는 것 같으니까 너 이제 여기 그만 와도 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어머니한테 그때 전화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어머니 얘 나중에 서울대 갈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을 때 그 어머니가 에이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 입장에서 에이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게 그 당시 그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성적이 반에서 한 5, 6등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면 뭐 서울대 갈 수준은 아니긴 하죠. 그 당시 수준으로만 본다면. 근데 저는 그 아이가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한솔고등학교를 입학해서 계속 전교 1, 2등을 계속 찍었다라는 소식을 계속 듣고 있었고 그 아이 작년에 서울대 갔어요. 근데 아마 그 어머니는 그 당시 제가 그 얘기 했을 때 우리 아이가 정말 서울대까지 갈 정도는 아니고 뭐 잘해야 뭐 서성한 정도 그것도 정말 잘해야 갈 수 있겠다라고 어머니는 생각을 하셨었거든요. 그 당시에. 정말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도 지금 저희 학원에 오고 있는 아이 중에서 과천에서 오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있어요. 여자아이가. 근데 저는 그 아이가 서울대 갈 것 같아요. 초6인데도 벌써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저는 이제 그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니 얘 이름이 지민인데 어머니 지민이 서울대 갈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좋으시겠죠. 근데 뭐 어떻게 알고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시나 궁금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보여요. 그 아이는 서울대 갑니다. 네, 6학년인데 딱 보여요. 봐도 진짜. 이 시기를 놓치면 사실상 원하는 대학을 진학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결정적인 시기는 언제인가요? 이 시기를 놓치면 원하는 대학을 진학하기 어렵다. 그 원하는 대학의 기준이 다 다를 거예요. 그냥 내가 최상위권 대학 말고 나는 인서울 대학만 가면 내가 원하는 대학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뭐 적당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면서 생활기록부 좋게 준비하면은 인서울 대학교 가는 거 어렵지 않은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학이 뭐 최소한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카이스트 정도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 결정적인 시기는 저는 초등학교 시기라고 봐요. 앞서 말한 것처럼 그냥 국영수 1등급 받아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국영수 과학, 그러니까 기본 과목에 대한 1등급은 기본값이고요. 그 기본 플러스 많은 역량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시기 내내 연습되어지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최상위권 대학을 원한다. 내가 정말 최상위권을 원한다면 결정적인 골든타임은 초등학교다. 근데 만약에 인서울을 원한다? 라고 한다면은 중학교 3학년 졸업하기 전까지만 공부 습관을 익히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성적을 1등급을 유지한다면은 가능하죠.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중3 때까지는 혼자 공부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지만 돼요.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많은 중위권 학생들이 학원을 열심히 다니면서 학원 숙제를 열심히 하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학원 갔다 와서 숙제를 다 했으니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공부를, 내가 해야 하는 공부를 난 다 끝냈어 라고 생각을 하는 아이들이 보통 중위권 학생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위권을 못 가는 거죠. 네, 상위권 학생들은 그거 외에 플러스 알파 내가 혼자 공부하는 습관이 잘 들여져 있고,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내가 플랜을 세워서 공부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는 힘이 없는 아이들은, 또는 학원을 다니느라, 학원 숙제를 하느라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지 않은 아이들은 일단 고등학교 가서 상위권 성적은 어렵다. 특목고, 자사고, 갑반고에 가기 위해서는 실제로 몇 학년까지 어느 정도 수준의 선행이 필요한가요? 네, 대학 입시에 있어서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를 가는 게 좀 어느 정도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많은 중학생 부모님들은 특목고나 자사고에 관심이 많으시죠. 뭐 특목고는 보통 뭐 과고, 외고, 그리고 예고나 최고, 그리고 뭐 국제고, 특성화고, 이제 이런 학교들 우리가 특목고라고 얘기를 하고,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에 한 33군데 정도의 이제 자사고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성적이 현재 올 A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특목고를 목표로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특목고 입학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일단은 국영수 과목을 다 90점 이상 유지하도록 신경을 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학교 그 생활기록부에 내가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기록되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한다라는 것이고, 또 독서에 중점을 두면서 뭐 보고서 쓰기라던가 이런 수행평가도 열심히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내 생각을 말로 할 수 있는 면접 준비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는 것이 이런 특목고를 준비를 한다라는 건데, 이런 모든 항목들은 결국은 이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대입 준비 과정과 거의 흡사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내가 중학교 때 준비를 해놓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설령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는 내가 어떤 부분이 지금 부족했구나 라는 것을 또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대입을 준비하는 그 과정을 굉장히 남들보다는 다른 차원에서,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할 수 있는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적이 한 중학교 2학년, 3학년 성적이 상위 한 30-40%만 된다 하더라도 특목고 준비는 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실제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야 여기 합격을 하느냐라고 생각한다면은, 과학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실 쉽지 않죠.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을 보내면서 최소한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은 기본, 고등학교 2학년 심화까지도,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물화생지 1뿐만이 아니라 2 과목까지 굉장히 심화 과정까지도 어느 정도 이 아이가 사실 알고 있는 성취 기준이 되는 아이들이 과고를 합격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수학 같은 경우에 단순히 내가 그 문제풀이를 할 수 있다 정도로 머무르면은 안 되고요. 그 개념을 내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인 것인가. 또 과학도 마찬가지죠. 과학도 단순히 그냥 어떤 문제풀이를 할 수 있다, 절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그 과학의 어떤 개념이 나의 호기심으로 충족이 되어져 있으면서 왜 그러한지에 대한 원리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결국 다 면접에서 다 드러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어야 사실은 과학고 갈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상당히 쉽지 않죠. 그래서 그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외고나 국제고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선행학습, 이런 지금 말씀드렸던 과학고등학교에 준하는 그런 선행보다는 사실은 얼마나 이 아이가 중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잘 했는지, 그래서 교과 내신이 영어나 국어, 사회 이런 것들이 일단 당연히 아까 A등급은 뭐 당연히 기본이고요. 특히 이제 생기부에서 얼마나 이 아이가 성실하게
학교 생활 잘 했는지, 그리고 독서 활동을 기반으로 한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것도 중요하고 면접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면접에서 이 아이의 좋은 태도와 좋은 그런 똑 부러지는 그런 자기 표현도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준비가 되면은 합격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표를 갖고 한번 해보는 거죠, 아이가.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까다롭기 때문에 수준이 안 되면 당연히 떨어지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과학고가 아니라 외고나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선행을 요구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 A를 받는 건 이제 기본값이고 학교 생활을 얼마나 제대로 잘 했는지, 독서 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자소서를 잘 썼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면접도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 영직으로 갈 만큼의 막 엄청난 선행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본 올 A를 받으면서 자소서와 면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똑똑하게 잘 준비만 하면은 갈 수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준비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얘가 얼마나 독서 활동을 잘 하면서 면접 준비를 잘 했는지 이런 것들은 준비할 수 있잖아요. 꼭 최상위권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현재 상황을 스스로 아이가 점검해 볼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아, 독서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자소서를 쓰려고 했더니 내가 그동안 읽은 책이 없네? 이렇게 자기 평가가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고, 고등학교 가서도 대입 준비할 때 그게 똑같이 반영되는 준비 과정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준비 안 해본 애들은 모르는 거죠.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건데, 특목고 준비를 해본 아이들은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고 출발점이 다르다고요. 고등학교를 보낼 때. 네, 비록 떨어졌지만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어요. 일반고를 갈까? 갑반고를 갈까? 고민 중이신 부모님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보통 내 아이가 성적이 좀 잘 나오는 중학교 3학년이라고 한다면 내 아이를 일반고에 보낼지 갑반고에 보낼지 고민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보통 서울의 희문고, 중동고, 대표적으로 또 분당에서는 저희 낙생고등학교 있고, 대구에서 뭐 경신고 이제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일반고를 보낼지 갑반고를 보낼지 고민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신 때문이거든요. 내신 따기 이제 쉬운 일반고를 보낼 것이냐, 아니면 보통 이제 그 내신 따기 되게 어렵거든요. 갑반고 같은 경우에 가끔은 특목고나 자사고만큼이나 내신 따기가 어려운 갑반고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대학 입시를 위해서 정말 최적화된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도 하고, 또 면학 분위기가 잘 조성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갑반고를 선호를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내 아이가 그래도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중학교에서 중3 때 나름 상위권이었으니까 갑반고를 가도 그래도 최소한 중간 정도는 하겠지라고 이제 예상을 하거나 기대를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갑반고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꽤 많은 아이들이 다 중학교 때 공부를 나름 하던 상위권 애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중학교 때 성적이 갑반고에 갔을 때 굉장히 큰 격차를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고민 중이실 때는 두 가지를 좀 점검해 보셔야 될 거예요. 첫 번째, 내 아이가 중학교 때 성적을 잘 받았어요. 그냥 A등급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평균 95점 이상 되는 최소한 상위 한 10%를 유지하는 아이였어요. 자, 그런데 그 아이가 공부 방법이 암기를 위주로 해서 그 성적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탐구 위주로, 그러니까 설명을 잘하고 원리를 생각하면서 호기심을 바탕으로 공부를 해서 그 성적이 나온 것인지를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 아이가 학원을 많이 돌려서 약간 엄마의 푸시로 인해서 그 95점, 100점을 받은 아이라고 한다면은 갑반고에 갔을 때 사실은 장담할 수 없죠. 그런데 내 아이가 부모님의 푸시 없이 정말 약간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호기심을 출발로 해서 충분히 정말 탐구 활동을 하면서 이 아이가 말로 원리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서 그 성적을 받은 아이라고 한다면은 걱정할 게 없죠. 네, 그런 아이라고 한다면은 갑반고 가서 실패할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평소에 그 아이의 멘탈과 평소 그 아이의 체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력까지 봐야 됩니까? 맞아요. 체력까지 봐야 돼요. 제가 본 많은 고3 아이들 중에서 쭉 좋은 성적을 유지해 가다가 고3 때 결국은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무너지는 경우를 제가 본 게 한두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멘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갓반고에 갔을 때 중학교 때 성적이 상위권이었는데 갓반고에 가서 중간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의 멘탈이 이제 무너지거든요. 자, 멘탈이 무너질 수는 있어요. 한 번은 무너질 수 있는데 그것을 다시 내가 딛고 일어서는 어떤 마음의 근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아이들은 한 번 무너지면은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가 멘탈이 좀 강하게 있는지 또 체력이 좀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성적이 상위권이긴 했지만 이 아이가 암기 위주로 학원 돌면서 하는 위주였다면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이제 그렇지 않다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기 때문에 갓방고를 보내시는 것을 또 좋은 입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엉덩이가 무거운 아이들 중에서 제가 경험한 거에 의하면 한 반 정도 되는 아이들은요 엉덩이만 무겁고요 앉아서 공부가 되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머님들이 보시기에는 엉덩이가 무거우니까 이 아이가 책상에 앉아서 앞에 책을 펼쳐놓고 있으니까 뭔가 공부를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 아이가 예를 들어서 2시간 동안 꼼짝없이 앉아서 이 단원을 공부를 했을 때 그 2시간 후에 그 주요 개념을 물어봤을 때 이 아이가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그럼 그 아이는 공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50%예요. 엉덩이가 무거운 아이들 중에서 정말 많이 봅니다. 역사를 공부하든 과학을 공부하든 분명히 그 2시간 동안 요 한 단원을 공부했는데 그 주요 개념을 물어보면은 몰라요. 그럼 그 아이는 뭐 한 거겠어요? 그냥 눈으로 글자만 본 거예요. 이 지식이 내 머리로 들어가서 내가 이해되거나 나의 학습으로 녹아내리지 못한 거예요. 멍 때린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런 아이들을 좀 면밀하게 대화해봤을 때 주로 이런 경우예요. 책을 보잖아요. 책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 다른 생각.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근데 이게 이 내용에 관련된 생각이다 보니까 공부를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우주 에너지를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주 에너지를 공부하는데 단원이 지금 여기 1페이지부터 한 10페이지까지 요 분량을 내가 2시간 동안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죠. 근데 공부하면서 계속 시계를 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2시간 동안 이 10페이지를 하려고 했다면 지금 1시간 지났네? 그럼 5페이지까지 끝냈어야 되는 건데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오늘 2시간 동안 이거 다 못 끝내겠네. 뭐야 아직 3페이지까지밖에 못했네. 그럼 이거 어떡하지? 눈은 계속 이 내용을 보고 있는데 생각은 계속 이거 단원 지금 반도 못 끝났는데 그럼 오늘 지금 2시간 동안 못 끝낼 테니까 그러면은 시간을 초과해서 해야 되나? 그럼 이따가 나 국어학원 가야 되는데 국어학원 가기 전에 밥 먹으려고 했는데 밥 먹는 시간을 내가 1시간 잡았는데 30분으로 줄어들겠네. 어떡하지? 이런 오만 생각을 공부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건지 상상이 되시죠? 근데 그 생각이 이 공부와 약간 연결고리가 있기는 하잖아요. 그쵸? 내가 이 공부에 대해서 그럼 오늘 이거 끝나고 내가 문제풀이 하려고 했는데 그럼 오늘은 문제풀이까지는 못하겠네. 그러면 문제풀이 오늘 못하니까 내가 내일도 못하고 그럼 토요일날 할까? 어떡하지? 그럼 이것도 다 안 해가면 선생님한테 혼날 텐데 그럼 숙제 다 못해가면 뭐 일단은 그냥 대충 한 걸로 대충 해가지고 일단 가서 검사만 좀 패스 받아야 되나? 어떡하지? 아무튼 내가 지금 책을 보고 있는 이 내용을 내가 집중해서 내가 이렇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부에 관련된 오만 잡다한 생각들을 지금 계속 하면서 지금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많은 아이들이 그러고 있어요. 제가 너 잘 생각해봐. 너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들 하면서 했지. 너 가만히 생각해봐. 하면 애들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인정하거든요. 엉덩이 힘이 있어서 꽤 많은 시간을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성적이 나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은 거의 그런 이유예요. 몰입하는 힘이 없는 거죠. 몰입하는 힘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강의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되게 어떤 체계적인 과학적인 그 훈련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얘기해주고 싶은데 그 몰입하는 능력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들이 이미 책도 너무 많이 나와 있고 어떤 1단계, 2단계 이런 많은 스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의도적으로 그런 훈련 단계를 내가 이제 인식하면서 자꾸만 내가 나를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몰입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근데 그거는
내가 정말로 이 공부에 대한 진심인 아이들은 그거를 내가 배워서 적용시키려는 실천이 가능해지는데, 정말 공부에 진심이 아닌 아이들은 그런 얘기를 해줘도 그냥 훑고 그냥 또 그것도 그냥 흘려버리거든요. 근데 공부하는 방법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이들한테 너무너무 뻔한 공부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줘도 그냥 흘려듣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적용하는 아이들은 또 이제 일부 소수.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마인드셋이 되는 아이들이 결국 그런 것도 하더라는 거죠. 내신 등급이 좋아도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원하는 대학에 불합격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 홍콩연구소는 분당에 있기 때문에 분당 학생들을 거의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국에 있는 다른 학원 원장님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원장님들의 가장 최대 고민은 그분들의 학원에 다니고 있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대학을 인서울을 가지 못하는 경우는 대부분 다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의 학생들이나 이제 비학군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학군지와 비학군지 사이에 학업 성취도의 지역적 그 격차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크냐면 보통 서울 지역의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내신 등급이랑 모의고사 등급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내신 등급이 1, 2등급이라면 모의고사 등급도 1, 2등급인 거고, 조금 아까 말했던 이제 뭐 학군지 또는 뭐 갓반고 이제 이런 데에서는 내신 등급이 3, 4등급인데 모의고사는 1등급이 나오는 케이스가 있죠. 근데 반대로 이제 지방에 있거나 좀 이제 비학군지에 있는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잖아요. 내신 등급은 1등급이 나오는데 모의고사 등급은 2, 3, 4, 심지어 5등급까지 내려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격차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 최저 수능 등급을 맞추는 것이 가장 큰 숙제죠, 사실은. 그래서 수시로 원서를 쓸 때 보통 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아니면 뭐 서성한 이 정도 학교에서는 보통 3합 6에서 7 정도를 요구하고 있고요. 세 과목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중에서 세 과목의 등급을 합쳤을 때 최소한 6등급이나 7등급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신은 1등급인데 보통 스카이나 서성한 가려면은 그 학교 내신 1등급 정도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내신은 1등급인데 이걸 못 맞춘다는 건 뭐예요? 3합 7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국영수 과학 중에서 세 과목을 합쳤을 때 2등급, 2등급, 3등급 그러면은 7 맞죠? 그거를 못 맞춘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지역 격차가. 그래서 이거 수능 최저 기준을 요구하는 학교가 인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교를 기준으로 거의 한 40% 가까운 대학교들이 수시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이제 요구하고 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학군지 학생들이 이제 요거를 못 맞추게 된다면 전체 내가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들 중에서 한 40%에 해당하는 그런 학교의 카드를 이제 그쵸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만큼 범위가 좁아들죠. 지원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가 40%를 이제 버리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거고, 그럼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너무 뻔한 얘기를 해볼게요. 너무 뻔한 얘기는 내신 등급이, 그러니까 이제 지방 비학군지 학생들이 내신 등급이 1, 2등급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수능 등급도 1, 2등급이 될 수 있게끔 내신도 챙기고 수능도 챙겨야 된다라는 건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능 체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1번, 그러니까 평소에 시험 기한 닥쳤을 때 몰아서 하지 말고 매일매일 학교 수업 들은 내용을 누적 복습하면서 학습 플래너를 꼼꼼하게 작성하면서 매일매일 누적 복습을 해라.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실천하지 못하면은 수능을 어떻게 챙기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실천해야 되는 학습 행동은 누적 복습하면서 플래너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공부를 해라. 이게 이제 1번인 거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좋은 일타 강사들의 고퀄리티의 좋은 강의가 많이 있습니까? 보통 수능 만점 받은 학생들이 인터뷰 하잖아요. 보통 학교 수업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서 부족한 거는 인강을 들으면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인강 많잖아요. 그래서 그 인강을 좀 활용하는 방법, 근데 인강을 활용하는 방법도 인강으로 실패하는 학습법이 있고 인강으로 성공하는 학습법이 있으니 정말 공부 방법을 제대로 좀 배워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제 요 두 가지만 제대로 갖추면서 나가도 수능 최저를 맞추는데 도움이 되겠죠.
되겠죠. 그래서 제가 좀 실질적으로 우리 그 비학군자 학생들한테 도움 주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은 저희 홍공연구소에서는 그 매월 그 저희 분당에서 정말 가장 수준 높은 수학 강의를 무료로 좀 그 비학군자 학생들한테 좀 이렇게 정말 최고의 수학 강의다라고 제가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 1타 강사의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매월 한 번씩. 그래서 그거를 좀 들어보면은 아, 내가 평소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요 학습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그래서 그런 좀 무료 강의도 제가 좀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고요. 내신만 신경 쓰지 말고 수능 준비 같이 하셔야 네, 원하는 대학을 실제로 입학하는 데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대학 입시가 바뀌면서 정말 공부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부모님들이 이제 걱정도 많으시고, 아, 이거 어떻게 다 준비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좀 더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고민이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분당 정자동에서 혼공기적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임해동에도 오픈을 했거든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3 아이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제 학습 코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 계속 강조했었던 여러 가지 학습 노하우들이나 공부 방법들, 그런 학습 전략들에 대해서는 뭐 혼공 기적 플래너라고 있는데 이것을 아이들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정말 단기간 안에 공부 습관이 바뀌고 혼자 공부하는 힘이 이제 훈련되어지는 그런 정말 특별하게 고안된 특별한 시스템의 플래너예요. 저희 학습 조교 선생님들이 대학생들이 있는데 다 이제 스카이나 서성안을 다니고 있는 이제 명문대생들이에요. 이제 그 조교 선생님들이 이 플래너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랍니다. 와, 정말 많은 플래너를 봤지만 이렇게 아이들의 혼자 공부하는 힘을 단번에 키워줄 수 있는 플래너는 정말 처음 봤다라고 이제 굉장히 극찬을 하고 있는데 고민하지 마시고 방문해 주세요. 저희 이제 정자동이랑 임해동에 있거든요. 특히 제가 이번에 임해 학원을 오픈하면서부터는 공부하는 습관은 정말 초등학교부터 키워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너무 절실해서 정자원은 중1부터 고3까지지만 사실 임해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부터 제가 학습 코칭을 이제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와서 이 정말 좋은 공부 방법을 배워갔으면 좋겠고 얼마 전에 떠먹여주는 TV에서 제 영상을 보시고 지난 방학 때 오신 분들이요. 과천에서 오셨고 안양에서 오셨고 또 서울 은평구에서 온 고등학생들이 있거든요. 너무 좋아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주말마다 오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공부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고민하지 마시고 특히 이제 분당 지역이나 용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너무 좋겠죠. 가까우니까. 근데 좀 멀리 사는 학생들한테도 온라인으로 학습 관리를 얼마든지 이 플래너를 통해서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약간의 성적을 올리고 싶은 학생 말고요. 정말 아주 큰 폭으로 드라마틱한 성적 상승을 원하는 그런 마음이 진심으로 있는 학생들이라면은 네, 여기 밑에 연락처 있으니까 아니면 네이버에 혼공연구소 또는 혼공기적학원 검색하셔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정말 열심히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